다시 아까 제가 아까 ILO, UN 뭐 이런 좀 기준 얘기할 때 노동조합의 유무가 고용의 질을 굉장히 많이 좌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동조합 여러분들한테는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훌륭한 복지국가는 다 좋은 노동조합, 강한 노동조합을 가진 나라고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고 노동조합이 시민권을 얻은 나라들이다. 이렇게 그 차이는 다를 수는 있어도 그리고 그 방식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그렇습니다. 노동조합이 굉장히 중요한데 노동조합이 너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박지성 선수가 뛰었던 영국 프로축구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자가 붙은 축구팀은 대한민국 우리나라 축구팀 말고요. 유럽 쪽에 유나이티드 자가 붙은 축구팀은 노동조합에서 출발한 축구팀이 많습니다. 노동자 조기 축구회 이런 거가 이제 뭐 노동자들 공장들 조기 축구회 이게 이제 연합해서 유나이티드 해서 조기 축구회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프로축구 구단이 되는 거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실제 노동자들 조기 축구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노동조합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여러분 생소하거나 먼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는 유럽의 어떤 축구 동영상 같은 게 뭐 인터넷에 한참 돌던데 유럽의 어떤 축구팀 걔네는 축구 선수도 근로자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프로축구 선수 근로자로 보지 않지만 프로야구 선수나 프로축구 선수를 근로자로 보지 않지만 걔네는 근로자예요. 파업도 합니다. 그 파업하면은 얼마 전에 동영상 한참 돌았는 게 그 노동자들이 축구 선수들이 파업을 해서 경기가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실격패하고 나가는 거예요. 네. 파업권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겁니다. 노동자 얘기를 몇 개 더 해볼까요? 그러니까 뭐 미국 여러분 류현진 선수가 뛰는 미국 메이저리그 또 노조가 있어요. 메이저리그 선수 노조가 있고 거기 파업도 해요. 파업하면 경기 안 합니다. 우리 WBC라고 야구 월드컵 있잖아요. 그게 메이저리그 선수 노조하고 메이저리그 사무국하고 해가지고 만든 경기예요. 세계 야구 월드컵 만든. 그러니까 노조가 그런 거 임금 인상하고 뭐 이런 것도 하고 선수들 복리후생 이런 거 다 책임집니다. 파업도 하고 당연히 거기는 노동자로 가죠. 한국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는 한국에 있을 때는 자영업자였거든요. 프리랜서인데 지금 메이저리그 가서 노동자가 됐습니다. 네. 메이저리그 가서 드디어 노동자가 되신 거예요. 류현진 선수가. 노조에도 아마 의무가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무가입을 해야 됩니다. 혹시 미드 보시나요? 미드 보면 수사물들이 많은데 엑스파일은 너무 옛날 거를 안 보셨을 거고 CSI나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경찰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는 안 돼요. 대한민국은 뭐 안 되는 공무원도 거의 안 되고 교사도 요즘 뭐 불법인데 미국 그 미드 같은 거 보면 나오는 경찰들은 대부분 다 노동조합 조합원들입니다. 드라마 가만히 유심히 보세요. 어떤 경찰이 흑인 슬럼가에서 막 용의자를 쫓다가 걔네는 총을 쏘잖아요. 총을 쐈는데 뭐 막 갑자기 흑인들이 와서 과잉진한다. 예를 들면 막 이래요. 또는 위에서 경찰의 감사과 이런 데서 막 당신 뭐 비리 저지른 거 아니야? 또는 과잉진압한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면 거기서 그런 장면 꼭 나옵니다. 옆에 동료가 명함을 줘요. 그 주인공한테 노동조합에 가봐 이러면서 명함을 줍니다. 그런 장면들 많이 나와요. 미국 드라마를 보면 미국은 경찰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미국 경찰 노동조합이 만들어서 가장 열심히 한 게 마피아랑 싸운 겁니다. 경찰 내부 부패 세력, 경찰 내부의 부패 세력들이 있잖아요. 미국은 마약 범죄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하고 끊어내는 거, 내부 고발자 역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FBI는 노동조합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경찰이나 주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은 할 수 있는데 FBI 연방경찰은 노동조합 조합원이 될 수 없고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이라는 게 여러분 그렇게 멀지 않아요. 러시아에서는 작년에 군인 노동조합이 만들어서 군인 노동조합이 있는 나라들 꽤 많습니다. 유럽에 군인들도 우리 징병제가 아닌데도 군인 모병제고 이러다 보니까 군인 노동조합이 있는데 러시아는 뭐 워낙 특이한 나라죠. 옛날에 사회주의 국가였으니까. 근데 러시아 작년인가 재작년에 군인 노동조합이 만들어졌어요. 노동조합 위원장은 전직 국방장관이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방장관이 노동조합 위원장을 하고 그다음에 뭐 장군들이나 대령들 출신들이 막 노동조합 조합원이 돼서 뭐 이런 걸 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군인 노조가 있습니다. 군인들이 파업도 해요. 파업했어요. 그래서 경찰들이 막 폭력으로 막 그 진압하고 그래요. 군인들이 다시 막 저항하고 막 이럽니다. 군인들하고 경찰들하고 막
폭력 사태가 일어나고 노동조합과 경찰 간에 아수라장이죠. 네. 그래서 하여튼 제가 뭐 이런 사례를 들었지만 노동조합은 고용의 질을 유지하고 사회의 어떤 각종 사회보험 정책이나 각종 정책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볼까요? 노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표적 북유럽 그 복지국가들이 여기 보이죠.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그 다음에 좀 밑에 노르웨이, 그 다음에 이쪽 위쪽으로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독일 이렇게 있고 한국, 미국, 일본 역시 늘 같이 붙어다니는 세 나라가 이 구석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보는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대표적으로 뭐냐면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습니다. 뭐 70%, 80%, 90% 이렇게 가고 그 노동조합은 단체 협약 같은 걸 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로기준이. 그 적용률도 높아요. 그 높은 이 북유럽 복지국가들이 있습니다. 약간 다 비슷한 나라들이에요. 약간 유사한 나라들이죠.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뭔가 좀 가끔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헷갈릴. 헬싱키가 어느 나라 수도였지? 뭐 이런 거. 스톡홀름이 어느 나라 수도였지?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나라들끼리 다 있어요.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독일 이런 데는 노조 조직률 생각보다 낮아요. 독일도 뭐 한 20%대 지금 더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네. 낮아요. 프랑스는 우리보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습니다. 대한민국이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기로 유명한데 프랑스는 우리보다 낮아요. 근데 프랑스 가끔씩 뭐 되게 뭐 노동자들에게 호의적이고 막 뭐 시민권 똘레란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노조 잘 안 해요. 거기 사람들은. 네. 일반 사람들 노조 잘 안 해요. 노동조합 조직률이 우리보다 낮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은 그 소수의 노동조합이 단체 협약을 체결하면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 앞에 계신 분 성함이 최은별님, 최은별님이 노조고 제가 이제 사용자면 저하고 최은별님이 그 단체 협약을 체결하잖아요. 최은별님이 저를 막 협박하고 파업하고 막 이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협약을 체결해요. 제가 자본가인데 체결을 하면 나머지 여기 계신 분들도 똑같은 혜택을 받는 겁니다. 이걸 확장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나 또는 노조나 산업별로, 지역별로 이걸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더 노동조합을 안 하겠죠. 왜? 뒤에 앉아 계신 분이 박태형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나는 가만히 있다가 은별이가 싸워서 따내면 거기에 무임승차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태형 씨처럼. 그쵸? 네. 그래서 더 안 하겠죠. 그래도 은별 씨는 계속 그걸 해요. 네, 훌륭하니까. 착한 사람이니까. 박태형 씨 계속 무임승차를 하지만 계속 열심히 해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의 혜택을 보는 겁니다. 여기에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사회가 최은별 씨를 존경한다는 겁니다. 최은별 씨가 파업을 해도 사회가 다 왜? 저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하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하니까. 나를 위해서 하니까. 저 사람이 싸워서 이기면 나에게 구체적인 혜택이 오고 저 사람이 나의 고용의 질을 지켜주는 마지노선이니까. 프랑스의 똘레랑스, 프랑스 사람들이 특별히 착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어떤 이상한 그런 발상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어느 나라 사람들은 좀 성격이 어떡하더라 이런 거 다 거짓말이죠. 어딜 가나 지랄 맞은 사람들이 있고 어딜 가나 쓰레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딜 가나 또 착한 사람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성의 문제나 이런 걸로 문제를 절대 소급하면 안 된다. 최은별 씨 같은 사람이 존경받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는. 그쵸? 그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독일도 약간 비슷합니다. 독일은 산업별로 이제 그게 잘 돼 있죠. 물론 노동자 조직률이 조금 더 높죠. 프랑스보다는. 대한민국, 한국, 일본, 미국 여기 이제 구석에 몰려있는 이 나라들은 노동조합 조직률도 낮고 아까처럼 최은별 씨가 열심히 싸우면 한국에서는 최은별 씨만 혜택을 보는 겁니다. 최은별 씨만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 나는 은별이한테만 잘해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나는 은별 씨한테만 잘해줘야지. 그럼 박태영 씨가 저도 좀 됐어. 나는 은별 씨한테만 잘해주면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나라는 어떻게 할까요? 박태영 씨가 어떻게 하게 될까요? 최은별 씨를 미워하게 되겠죠. 저 대기업 정규직 나쁜 놈.
귀족. 이런 논리가 먹힐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 귀족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은 본인의 권리를 열심히 행사했을 뿐인데도 귀족이란 말이 통하게 되겠죠. 어떤 차이인가요? 똑같이 하는데 프랑스보다 여기가 더 이 최은별 씨가 프랑스에 있는 최은별 씨보다 한국에 있는 최은별 씨가 더 과격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가 더 과격하게 해요. 프랑스 소방관 노조 파업하는 동영상을 인터넷에서 꼭 찾아보십시오. 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저런 노동조합도 있구나. 뭐 도끼 들고 무슨 살수차 끌고 와가지고 뭐 경찰을 거의 박살을 냅니다. 더 과격하게 하지 않아요. 한국의 최은별 씨가 더 과격하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더 많은 걸 요구하지도 않아요. 근데 왜 귀족이라 욕을 먹을까? 한국의 최은별 씨는. 그러니까 이건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똑같지 않다는 다른 이유가. 예. 그 차이입니다. 한국, 미국, 일본은 그렇게 있는 거죠. 특히 우리는 딱 최은별 씨 한 기업에만 있고 프랑스, 독일 이런 때는 뭡니까? 한 산업 전체로 이야기를 풀어간다는 거죠. 이 차이가 있죠.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계속 여기에 이처럼 있을 거면 뭐 여기 일본이나 미국처럼 같이 있어도 되는데 여기로 갈 거냐?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처럼 갈 거냐? 여기로 갈 거냐? 또는 뭐 두 가지 길만 있는 건 아니니까 세상에 그렇잖아요. 노동의 문제, 고용의 문제는 예를 들면 이런 쪽을 많이 가져오고 사회보험이나 예를 들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나머지 사회복지정책이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여기를 갈 거냐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10%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덴마크의 70이나 스웨덴의 80%의 노동조합 조직률까지 가는 건 한 200년쯤 걸리지 않을까. 그 전에 복지국가가 먼저 완성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약간 다른 길을 갈 필요가 있겠다. 스웨덴, 덴마크, 그러니까 노동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길을 갈 필요가 있지 않은가.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저는 적극적으로 저쪽 걸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런 건데 실업기간별 실업급여 수준이에요. 덴마크는 실업기간 1년째 소득 대체율 자기 원래 받고 있던 소득 실업 전에 72%가 담보가 되는 거예요. 거의 사기에 가까운데요. 그러면 회사를 왜 다녀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첫 해에 30%죠. 근데 두 번째 해 가면 얼마입니까? 0.6%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얘기예요? 보장받는 게 뭐라는 거예요? 실업을 하면 나는 그게 딱 1년 안에 내가 실업자가 됐어요. 그럼 딱 1년 안에 승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취업할 것 같아요? 제가 점점 시간에 쫓기잖아요. 1년 안에 승부를 봐야죠. 왜냐면 다음에는 0.6%밖에 지금도 30%밖에 못 받는데 실업하고 예를 들면 전에 받던 임금이 30%밖에 못 받는데 다음 해가 되면 0.6% 그거 0.6% 주지 마. 차라리 안 주는 게 나아. 그쵸?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1년 안에 승부 30%밖에 못 받는데 점점 쪼들리는데 승부를 봐야 돼. 그럼 저는 어떻게 취업하게 될까요? 당연히 비정규직으로라도 급급하게 묻지마 취업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묻지마 취업입니다. 뭐 미국은 그래도 소득 대체율이 우리보다 조금 높고 다음 해에도 한 16%는 해주네요. 그 다음부터는 0이지만 이게 보시면 아시겠죠. 위로가 뭐 어떻습니까? 덴마크 제가 볼 때는 저 정도는 거의 사기예요. 4년 동안 70% 이상을 보장해 준다는 건 천국이죠. 그렇잖아요. 실업을 하고 4년 동안 내 전의 소득의 70%를 4년 동안 보장을 해준다는 게 저는 사기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5년 평균 60%래요. 스웨덴만 하더라도 5년 평균 소득의 40%를 보장. 우리는 5년 평균 하면 6.6%잖아요. 우리는 2년 차부터는 없으니까 거의. 이 차이가 굉장히 크죠. 같은 고용보험이라 하더라도 같은 고용보험 운영하는데 우리는 사각지대도 많죠.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도 워낙 많을 뿐더러 가입해 있는 사람들에서도 예를 들면 이렇게 소득 대체율이 낮으니까 실질적 효과를 보기 힘들다. 그러니까 저는 확실히 이 사회보험이라는 거는 북유럽이나 이런 쪽을 굉장히 많이 가져올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들의 적극적인 어떤 사회보험 정책 이런 걸 좀 가져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제가 뭐 청년 실업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뭐 사회보험 얘기까지 쭉 했는데요.
제법 길게 했네요, 제가.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으면서 그냥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기업의 사회보험, 4대 보험이라고 하는 사회보험이랑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가 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거를 지금 그 복지 선진국들처럼 바꿔야 될 필요성을 이제 강조를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건지 아니면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건지 어떤 게 더 우선이 되어야 하는지. 자발적 참여라는 거는 했으면 벌써 했겠죠. 이거는 엄정한 법 집행의 문제라고 봅니다. 일단은 엄정한 법 집행의 문제. 지금도 고용노동부의 직원들이 거리를 누비며 고용보험 가입하라고, 사업자들 보고 가입하라고, 국민건강보험 가입하라고, 그리고 심지어는 최근에는 영세 자영업자와 영세 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그러니까 노동자는 월 130만 원 미만, 그 130만 원 미만이 10인 미만 영세자영, 10인 미만 사업주, 근로자,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주, 여기에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을 절반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부담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제도적 설계죠. 두루누리 사업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사업주도 보험료의 부담이 줄어드니까 고용보험이나 이런 거에 가입하게 되고, 근로자도 예를 들면 이거 내가 국민연금하고 고용보험 절반을 국가에서 내주는데 가입하게 되고, 이제 두루누리 사업이고, 이게 아마 어제자 기사 보니까 내년 내후년 14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상한선 확대해 갈 거라고, 적용 대상을. 지금 10인 미만인데 뭐 2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해 갈 거라고. 그럼 이제 주로 영세한 데서 가입을 많이 안 하니까 비정규직들이나, 비정규직으로 일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그 국민연금 나오는 거 진짜 싫어요.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가입 안 해요. 왜냐면은 임금 자체를 적게 받는데 거기서 무슨 국민연금 내 65세 언제 이거 뭐 언제 파탄 난다는 막 소문이 막 도는데 인터넷에 그거 왜 떼겠어요? 자기가 가입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건 이제 뭐 인식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지원해주는 정책 같은 걸 하는 거죠. 제도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을 거고, 이제 그 사업주들에게는 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좀 전처럼, 아니면 이제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제도적으로 훨씬 더 큰 거는 그러니까 가입 대상자 중에 가입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가입 대상자 자체가 좁은 것도 문제입니다. 가입 대상자 자체가 좁은 것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여러분 택배기사, 여기 택배 갖다 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노동자가 아니에요. 그분이 CJ 노동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CJ 대한통운 노동자가 아니십니다. 그분 사장님이세요. 그 특수고용직이라고, 그분 1인 그 자영업자예요. 사장님입니다. 사장님. 그래서 그분은 뭡니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각지대인 거죠. 그러니까 그 고용보험 안에 가입해야 될 대상 중에 가입 안 하는 문제도 있지만, 영세 기업들이나 뭐 이런 데서 사실 우리가 볼 때 고용보험에 가입하셔야, 학습지 교사, 대교, 뭐 구몬 수학, 거기 나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대교 직원이 아니고 그분들 사장님입니다. 구몬 수학 직원이 아닙니다. 구몬 수학 근로자가 아니고 구몬 수학이랑 계약한 자영업자, 프리랜서 자영업자입니다. 그분들 그러니까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겠죠. 뭐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사각지대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제도적으로 완전히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네. 그리고 뭐 실업급여 뭐 소득 대체율이나, 그다음에 뭐 지급 기간 늘리는 거, 자발적, 아마 OECD 국가 중에서 자발적 이직에 대해서 실업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나라가 아마 우리나라하고 한두 개 정도밖에 없을 겁니다. 자발적 이직, 안 받아, 실업급여 받아보신 분 있으시군요. 예, 그렇죠. 자발적 이직에는 실업급여를 안 주는 거 알고 있죠. 내가 그만두고 나오면 실업급여를 못.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거 사장님이 해줘야 되는데 또 그거 나쁜 사장님들 또 그걸 안 해줘요. 어차피 안 볼 건데 그거 좀 해주면 되는데. 여러분, 내가 그만두는 거는 실업급여를 못 받아요. 우리는. 사장이 막 괴롭혀요. 계속 괴롭혀요. 예를 들면 뭐 성희롱도 하고, 사장이 쓰레기여가지고 막 성희롱도 하고 나쁜 놈이에요. 뭐 못 다니겠어요. 뭐 임금도 안 주고
내가 그만뒀어. 이거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는 겁니다. 자발적이지. 본인이 그만뒀으니까. 아마 OECD 국가에서 아마 한두 개, 우리 포함해서 한두 개만 이거를 실업급여를 안 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경우가 엄청 많겠죠. 이런 식의 이유가 많으니까. 해고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가라로 그렇게 한다는 게 맞아요. 그렇게 저도 했었는데 내가 막 법 위반 사실은 내가 그 카메라를 왜 켜고 있죠? 사장님, 내가 그만둘 건데요. 해고로 해주세요. 그래 내가 실업급여 받으니까. 아 그래? 그럼 좋은 사장님 해줘요. 아 그래 너 해고야. 이게 좋은 사장님입니다. 이게 그쵸? 이게 좋은 사장님이에요. 마지막에 내가 깔끔하게 너 해고를 해줄게. 해고. 근데 너 해고는 안 되지. 그럼 이제 실업급여를 못 받는 거예요. 이게 되게 웃긴 상황이죠. 이런 거 이제 제도적 정비나 이런 게 필요하죠.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네. 그러세요? 제가 혹시 말하다 실수한 게 있나요? 제가 좀 적으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나 좀 정리를 해봤는데 2010년에서 2011년 이제 공개편에 TBS에서 PD로 일을 했고요. 네. 그리고 2012년 4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서울시 뉴미디어 담당관에서 계약직 공무원을 그렇군요. 제가 2013년 7월부터 일을 했으니까 딱. 그래가지고는 정말 제가 그만두면서 그 계약직 공무원 제도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되게 잘 아시잖아요. 네. 네. 보통 그 근무하는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하다못해 제가 있던 직급보다 다른 직급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어서 냈더니 이제 계약직 공무원이 계약 기간이 끝나서 재임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재임용할 때 네. 예를 들면 자격지를 더 높게 했나요? 아니요, 저는 그러니까 계약직 공무원이 제도가 잘못된 게 상당히 많은데 네. 제가 이 수업을 들으면서 그 국민연금 수업을 들으면서도 이게 정말 잘못된 거구나라고 생각한 게 공무원 연금이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렇게 많은 장에서 얘기를 해도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네. 근데 공무원 연금이 그렇게 많이 주는 것도 그들이 공무원일 때 중요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임금을 적게 받더라도 신중한 선택을 할 수 그렇죠.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계약직 공무원들은 계약직으로 끝나고 나면 공무원 연금 혜택이 안 돼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제도잖아요. 그리고 임금에 있어서도 임금에 있어서도 복지가 상당히 잘못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보육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서 했던 게 가장 안 좋은 복지가 돈으로 해결하는 거다. 네. 근데 계약직 공무원이 돈으로 해결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저도 계약직 제가 이제 국회 보좌관 할 때는 별정직 공무원이었어요. 그거는 거의 별정직 공무원은 특히 국회 보좌관 같은 데는 완전 이제 거기는 완전 독특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알아서 해 다 이런 거예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저도 서울시 와서 계약직 공무원을 해보니까 녹화가 계속 되고 있는데 어쨌든 해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저는 공무원들한테 공무원 근로기준법에 적용 대상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좀 차이가 나게 일반 근로기준하고 차이가 나게 이렇게 적용하는 게 맞나 이런 하여튼 문제의식 같은 게 하나 있었고 계약직 공무원 그러니까 시에 와보니까 계약직 공무원 계약직 뭐 굉장히 많은데 저는 상당히 문제 소지가 있겠구나 이게 나중에 노동법적으로도 문제 소지가 많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게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공공 부분이 그 노동법에 사각지대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론이나 이런 데 민간 쪽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이제 주목되는데 행정이나 공공 부분 쪽이 의외로 노동의 사각지대고 불합리한 관행과 예를 들면 이게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저도 뭐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대안은 없으시죠? 근데 그거는 저도 처음 경험해 본 거라 이 구조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안에 계약직 공무원, 공무원 이 체계 구조가 저도 이제 그 계약직 공무원 해본 건 이제 8개월인데 아직 구조적 대안까지 이렇게 고민할 정도로 제가 이렇게 인지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만 인지가 되는 거지
대안까지는 저도 처음이라서 좀 당황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도. 그럼 제가 이 내용 정리해서 보내드려도 될까요? 아, 예. 얼마든지. 제가 시장님에게 뭐 잘 해서 대안을 만들어 시장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러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또 혹시 하실 말씀이나 질문 있으신가요? 네? 궁금한 것이 있는데 아까 프랑스 같은 나라 경우에는 높은 협약 적용률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낮은 협약 적용률이 있잖아요. 이거는 노조의 관습적인 건지 아니면 제도적으로 이번에 이렇게 결정이 되면 모든 산업에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뭐 그런 법조항 같은 것이 있는 건지. 아, 예, 법조항이 있습니다. 예, 우리도 있어요. 법조항은. 있어요.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법정이 되게 엄격하게 되어 있는 거고 한 지역에서 확장하려면 이게 이제 산업하고 지역인데 한 지역에서 확장하려면 그 지역 전체의 근로자의 2분의 1? 그러면 서울시면은 서울시 전체 근로자의 한 200만 임금 근로자가 400만이니까 200만 명이 그 교섭을 해야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얘기죠. 사실 그게 되니까 한 지역의 절반의 근로자가 단체 교섭에 나서서 협약을 이렇게 체결해야 나머지 절반이 적용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뭐 말이 안 되게 되고 산업은 우리가 아마 갑자기 헷갈리는데 산업도 아마 2분의 1인가? 산업은 더 높나? 3분의 2인가? 하여튼 뭐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체가 너무 엄격하게 되어 있고 이제 그걸 줄인다 하더라도 프랑스는 그 확장이 쉽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하는 거냐? 국가의 역할이 큽니다. 프랑스는 국가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은별과 태영이 자본가고 여기가 노동자인데 기업과 산별끼리 태영과 은별이 이렇게 맺었어요. 여기서 단체를 맺었어요. 근데 예를 들면 국가가 정부가 이거는 둘만 적용해서는 안 되고 이쪽 테이블은 다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다 비슷하게 어차피 하는 거니까 확장해 하면 확장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산별 노조와 산별의 사용자 단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용자들 우리로 따지면 경총이나 정경련 같은 거기가 합의를 하면 그 산업 내에는 당연히 이게 다 주요한 대표자들이 다 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확장하는 약간 관습도 있고요. 그것도 있고 중요한 협약은 국가가 그냥 지정하면 확장합니다. 근데 우리는 국가가 하는 경우는 없고요. 제로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산별 차원에서 사용자 단체가 그렇게 교섭에 나오지도 않고요.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그 과정은 국가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국가가 강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스웨덴, 덴마크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노조 조직률이 80%쯤 되면요, 국가도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국가가 니네는 빠져 이거죠. 노동조합이 니네는 빠져. 니네가 나설 일이 아니야. 우리가 할 수 있어. 왜 힘이 너무 세니까 노조 조직률이 80%인 세상은 끔찍한 세상입니다. 노동조합이 가장 힘이 세거든요. 나쁜 의미의 끔찍한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국가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차이가 있죠. 그리고 프랑스는 관료가 셉니다. 관료가. 행정조직 관료의 힘이 굉장히 센 나라죠. 그게 꼭 좋은 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네. 네. 네네네. 손 드신 거 아니에요? 네. 네. 시행 중이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쟁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만든 법안이 뭐 회기가 지나면서 폐기됐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아마 법안이 제출되고 이번에 새로 통과된 걸로 아는데 법안을 그때 국회에서 만들 때도 그랬지만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청년이 사회 취약 계층이냐. 그러니까 여성, 장애인 뭐 이런 것처럼 청년이 사회적으로 그런 식으로 배려, 정책적 배려를 해야 될 대상이냐. 이거 관련된 이제 논쟁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어디까지가 청년이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앞에 거는 청년이 사회 취약 계층인가를 증명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는 뭐 그 다음에 이제 부차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이 그들을 했을 경우 다른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거. 뒤에는 어디까지가 청년이냐. 어디까지가 청년이냐 후자는 좀 더 쉬운 얘기인 것 같아요. 그거는 정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얘네 OECD 국가는 어디까지 청년 정책 범위 대상자 할 때 보통 청년 정책이 로제타 플랜 몇 세까지 했을까요? 24세. 네. 뭐 예를 들면 얘네는 대학 진학률이 높지 않으니까 청년이 굉장히 그 범위가 작죠. 예를 들면 우리는 그러면 기존의 법에서 몇 세까지 했을까요? 한국의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이 있을 때 공공기관의 3% 청년을 채용하도록 매년 3%를 채용하도록 신규 채용하도록 권고하는 법안이 있을 때 29세까지 보통. 그 이유는 우리는 남성들은 군대 갔다고 대학 진학률이 높기 때문에 사회 진출 연령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OECD는 24세, OECD 청년 실업률 통계는 다 24세까지 됩니다. 우리는 29세까지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벌써 뭐 한 7년 전, 그 당시에도 34세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청년을. 39세까지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34세까지, 예를 들면 이제 대학원 진학률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30대 초반이 사회 초년생이 예를 들면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34세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논쟁까지라기보다는 이제 문제 제기와 이제 토론 정도가 7, 8년 전에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뭐 34세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34세까지. 예. 근데 아마 이번에 시행될 때는 29세까지로 아마 노동부가 원래 기존에 있던 자기네 시행령에서가 29세까지였거든요. 그거를 특별히 바꾸지 않으면서 먼저 법을 했다가 30대 초반에 취업준비생들이 들고 일어나서, 근데 실제 계산해보면 30대 초반에 취업준비생들에게 피해가 가는 숫자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뭐 어쨌든 실제 객관적 계산의 문제라기보다는 감정적인 문제도 있는 거니까 정책이라는 거. 그래서 아마 30세까지를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는 얼마든지 사회적 합의의 문제라고 봐요. 어디까지가 청년이냐는. 앞에 청년이 사회 취약 계층이냐, 사회적 배려 대상자냐, 이거는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지점이라고 봅니다. 저는 사회적 취약 계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장애인 뭐 이렇게 똑같이 비교하는 거는 좀 그럴 거예요. 장애인이나 이렇게는 여성, 노인, 청년, 저는 뭐 이렇게는 사회 취약 계층으로 분류해야 되는데, 노인과 여성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데 청년은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었는데, 저는 청년이 사회 취약 계층이라는 건 그냥 우리 사회가 최근에 합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비정규직 비율, 임금 비율, 예를 들면 임금 구성, 원래 사회 초년생 처음에 장벽이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 한국의 고용이나 노동시장에서는 사회 초년생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동했다. 이건 이제 연구 결과에서 전 세계가 동시에 90년대부터 진행된 신자유주의의 대표적 특징은 신규 진입자에 대한 장벽을 건설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청년층이죠. 청년층이 신규 진입해야 되는데 여기에 다 장벽을 만든 거죠. 전 세계가 똑같이 공통적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그냥 사회 취약계층으로 분류되고, 비슷한 논쟁이 저는 유럽이나 뭐 외국에서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거기서도 대부분 다 이제 청년을 특별 대상자로 이렇게 로제타 플랜 하는 것처럼 취급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에서도 인정한 것 같고요. 그건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과 비교는 적절치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애인 고용 문제가 제도가 있고, 물론 기업들이 지키지 않죠. 2%의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고, 법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돈으로 낼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기업들은 장애인을 고용하기보다는 돈으로 내고, 그 돈으로 이제 다른 장애인 정책을 피는 국가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긴 한데, 청년을
그런 생각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청년 취업 조금 더 의무상으로 장려했으면 좋은 건 그거는 기업과 국가 차원에서 사실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통계를 나중에 보시면 좋은데 그 IMF 이후에 한국 사회가 예를 들면 그러니까 기업들이 신규 채용에서 청년을 채용하는 비율이 지금까지 비슷했다면 지금 청년은 특별히 사회 취약계층으로 하고 이들에 대한 의무 고용할당제 같은 걸 설정하는 건 저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IMF 이후에 한국의 주요 기업들의 신규 채용에서의 청년 비율을 보면 어떨까? 97, 6년도, 5년도랑 비교하면 제가 뭐 통계가 정확히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5분의 1 수준일 거예요. 이게 아까 전 세계에서 신자유주의가 부각치면서 신규 진입자에 대한 장벽을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줄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취약계층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신규 진입자체를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로 나온 게 뭐 청년고용할당제라든지 이런 정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설득력이 그러니까 그간 기업들이 기업과 여기 지금 기업이 아니라 이제 공공기관이지만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줄였죠. 신규 채용. 코레일이 지난 3년간 청년을 한 명도 뽑지 않았다는 거 아세요? 철도노조가 파업을 하지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있는 겁니다. 서울시의 도시철도가 메트로는 청년을 몇 명을 뽑았을까요? 지난 3년간. 그러니까 근데 옛날에도 안 뽑았던 건 아니잖아요. 옛날에도 채용돼가지고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뽑지 않았던 것에 대한 충분히 그게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저는 이해관계는 뭐냐면 경제 활력이 있죠. 청년들이 취업을 해야 경제 활력이 생기죠. 청년들이 취업도 안 하고 소비도 안 하고 저축도 안 하는데 국가 경제가 돌아가겠습니까? 40대만 취업해서 국가 경제를 굴릴 수 있을까요? 그럼 나머지 이제 20, 30대와 5, 60대가 이제 비정규직의 줄을 이루고 있는데 나머지는 다 비정규직이 돼서 국가가 돌아가지는 않겠죠. 그런 이제 국가 정책적인 비전도 있을 거고요.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럼 지금 서울시에서 하시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저요? 노동 전문가니까 서울시 노동정책을 수립하는데 자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의 수많은 노동조합 관련된 업무들의 노사관계 조정, 노동정책 수립 자문, 노동단체 조율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노동조합이 파업하지 못하게 하는 거? 노동조합을 탄압해서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잘 설득하고 노동조합에 뭔가를 안겨줘서 파업하지 못하게 하는 거? 노동조합과 서울시가 원만하게 관계를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거? 또 질문 있으신가요? 오, 길어지는데요? 괜찮나요? 이 몇 시까지? 대표님 몇 시까지 여기? 뭐 9시 반까지 하시면 네. 저 한 가지 네. 말씀드리면 지금 아까 비정규직 그 형태가 지금 특수고용, 간접고용, 기간제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네. 서울시에서도 지금 사실 간접고용이나 이런 걸로 특수고용 이런 걸로 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네.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비정규직 정책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그 세 주체가 상당히 다른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이 문제에 대한 고민과 해결 방안을 어떤 식으로 좀 진짜 현실 제도적으로 좀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습니다. 네. 서울시의 사례는 일단은 공공 부문이니까 행정 쪽에 이제 좀 특이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정규직의 다수가 민간 쪽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민간의 비정규직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대책이 중요한데 서울시가 사실 할 수 있는 거는 서울시 산하 또는 서울시가 이제 안에 있는 서울시 바운더리에 있는 거에 비정규직 문제 이걸 하면서 이제 소위 민간에 대한 이제 약간의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예를 들면 선도적인 어떤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이제 분위기를 만들고 민간에 뭐 인센티브를 좀 더 주고 해서 이제 약간 견인한다. 이게 지방 정부가 하는 것과 중앙 정부가 하는 역할 차이는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중앙 정부는 저는 뭐 자기 것도 자기 바운더리도 잘 해야겠지만 중앙 정부는 뭘 하는 중앙은 재분배를 하는 곳이니까 그리고 규제와 예를 들면은 이걸 재구성하는 것이 중앙 정부의 역할이고 행정은 저는 아직까지는 할당하고 예를 들면 지원하는 역할 정도가 역할로 주어져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가 모범적 사용자가 되고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서울시로 온다면 서울시가 지금 진행한 것은 1차 비정규직 대책은 서울시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겁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다 기간제 근로자 그러니까 계약 우리는 편하게 얘기하면 계약직 미생의 장거래 이해 가시나요? 미생의 장거래는 2년 계약직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그 계약된 2년이 끝나도 이제 미생의 장거래가 해고되는 게 아니라 계약 만료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회사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그러니까 서울시가 1차 비정규직 대책은 서울시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들을 서울시의 공무직이라는 어떤 이 새로운 그 직군을 만들어서 그걸로 정규직화했던 겁니다. 2차 비정규직 대책을 진행했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서울시 2차 비정규직 대책은 직접 고용은 다 끝났고 간접 고용입니다. 간접 고용의 종류가 많아요. 용역, 파견 뭐 쭉 있죠. 용역업체 근로자들이 노동자들 파견 노동자들 있고 주로 용역 쪽 이쪽이 가장 많은 걸 차지하고 있었던 건 청소입니다. 청소. 서울의 각 역사를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이나 노동자들 서울의 각 역사를 청소하시는 노동자들 특히 여성분들이 많으신데 그리고 서울의 뭐 서울시립대학교 등등등등 서울의 산하기관들의 주로 청소가 많고 청소 말고도 뭐 도시철도의 뭐 정비 인력 뭐 용역업체들이 하는 업무들이 있어요. 예전에 옛날에는 그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옛날에 공무원이 했다는데 그게 90년대부터 민간으로 용역업체도 넘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겁니다. 2차 비정규직 대책은. 그래서 이거를 정규직화하는 거죠. 정규직화하는 방식은 다 다릅니다. 다 서울시 직원, 직접 고용 직원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일부는 서울시가 직접, 그러니까 사용주가 박원순이 되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용주가 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의 그 사용주가 박원순 서울시장입니다. 이렇게 되는 직접 고용 형태로 전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예를 들면 그 사업소에서 정규직이 되는 그 예를 들면 서울시립대학교에 정규직이 되는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시립대학교 다르겠구나 다른 데도 그리고 자회사를 만드는 방식으로 서울 도시철도나 아까 역사 청소하시는 그 비정규직 분들 많았잖아요. 옛날에는 용역업체 소속이었는데 서울시가 서울 도시철도나 서울 메트로라는 서울시 산업공기업 밑에 다시 자회사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린환경, 메트로환경. 그래서 거기에 정규직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공기업 직원 같은 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이런 방식. 이게 2차고요. 3차는 민간 위탁. 아직 남았죠. 여기 뭐 비정규직이 종류가 너무 많아요. 민간 위탁 비정규직. 대표적인 게 다산콜센터. 다산콜센터 같은 뭐 이런데 이런 쪽. 뭐 민간 위탁이 서울시가 343개 정도 하거든요. 무슨 민간 위탁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민간 위탁에 있는 이제 비정규직들, 민간 위탁 소속 노동자들을 어떤 부분은 서울시가 직접 고용해야 되는 업무고 어떤 데는 원래 민간이 그냥 계속 해야 되는 어떤 사회복지시설을 다 서울시가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회복지시설은 종교단체가 하시는 게 맞고 어디가 하는 게 맞고 이렇게 기관들이 사회복지 법인들이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어떤 거는 그럼 서울시가 직접 하는 게 맞냐, 직접 고용, 정규직으로 하는 게 맞냐 이거를 이제 분리해내고 있는 거죠. 그 작업이 추진중이고 민간 위탁 쪽에 한 14,000명 그 앞에 2차 비정규직이 뭐 1만 명 좀 넘고 1차가 한 1,000 얼마 그런 거죠. 다 해서 한 3만 그 중에 정규직 한 전환한 게 다 해서 한 15,000쯤 될까요? 네. 그러나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민간인데 민간에 있는 비정규직을 어떻게 규제할 거냐. 좀 종국적인 질문인 건데 네. 결국에는 비정규직이라는 특수 집단으로 남은 이 구획을 정규직화로 하는 방향으로 해결할 거냐 아니면 이 현실적인 조건에서 이제 또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거에서 이걸 개선하는 방향으로 풀어갈 거냐 이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느 쪽이 더 현실적이고 효과성이 좀 다분하다고 보시는지. 지금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공이 아니라 전체 그냥 전체를 봤을 때 지금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맞거든요. 비정규직으로 두고 비정규직에서 처우 개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그런 정책의 중요성이 있다고 봐요. 저도 비정규직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당장은 대한민국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비정규직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 비정규직을 쓰고 있는 영역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쓸 수밖에 없는 데는 비정규직을 쓰게 하고 대신 거기는 차별하지 않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비정규직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 비정규직을 쓰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법적 규제가 없고 예를 들면 그들은 노동조건 아까 임금을 훨씬 적게 줘도 되고 예를 들면 그런 어떤 그 효율의 문제, 그 효율은 철저하게 기업의 효율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일단 그 작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공공부문이 모범이 된다면 공공부문이 먼저 그런 모범을 해서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니네 왜 민간은 저기처럼 안 하냐 정규직 전환 저기는 청소 다 정규직 전환 했던데 니는 청소 왜 비정규직 써? 이런 얘기를 만들어내는 역할이 이제 공공의 역할일 거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이제 어떤 분야들은 이제 그렇게 비정규직을 쓰지 않아도 되는 분야 정규직을 써도 돈도 훨씬 절약되고 서울시도 청소 쪽을 정규직화했더니 예산이 더 적게 듭니다. 용역업체한테 줄 돈을 안 줘도 되니까 이유는 15%를 보장하는데 그걸 안 줘도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 이제 정규직화를 일단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하고 이제 나머지는 비정규직은 이제 처우 개선, 차별을 없애는 정규직과 차별을 없애는 모두가 정규직이 될 수 없어요. 드라마 작가, 방송 작가가 다 정규직, KBS 다 정규직 방송 작가가 될 수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하지 않겠어요? 네. 아니 그런 작가들도 있을 수 있지만 프리랜서로 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비정규직이에요. 특수고용직 비정규직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들에게도 보장돼야 되는 게 있을 수 있죠. 어떤 거? 뭐 고용보험이나 이렇게 보장돼야 될 수 있죠. 산재? 드라마 작가 열심히 드라마 쓰다가 과로로 죽으면 산재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이제 아까 얘기한 사회보험에서의 차별 뭐 이런 거 또는 해당 산업에서의 표준 임금 정도는 있어야겠죠.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정규직 자체를 없애는 문제 뭐 이렇게 너무 딱 잘라서 접근하기보다는 지금 해야 될 스텝 어떤 스텝부터 밟아 나갈까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군요. 네. 그러면 제가 뭐 정신없이 얘기했고 저는 나름 재밌게 하려고 농담을 준비했는데 제가 말을 하다가 너무 제 스스로 분노했나봐요. 현실이 너무 현실이 뭐 같아가지고 공부를 좀 하시면 여러분도 같이 분노하시게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좀 길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주로 제가 이제 노동 문제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했어요. 청년 실업이나 뭐 일자리 문제나 이런 거에 이제 본질의 노동이 있다. 노동 문제를 너무 멀리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먼 데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나 요즘 그런 데서도 노동 문제를 많이 다루잖아요. 그리고 물론 너무 무겁게 다루는 게 저 별로 안 좋아해요. 노동 문제를 너무 무겁게 다루는 거. 아까처럼 미국 드라마 보니까 경찰들 노동조합원이더라.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쉽고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노동 문제들은 관심 가지시는 게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도 여기 계신 분들의 절대 다수는 노동자가 되실 거니까. 그리고 그 노동의 어떤 권리, 질을 어떤 향상시키는 게 저는 사실 복지국가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스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 하면 너무 그렇고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스텝. 네. 제가 너무 제 것만 강조하는 것 같아서 그 정도가 될 거라고 보니까 조금 더 노동 문제에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부족한 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